안녕하세요. 12월 금요일 이 혼잡한 여의도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윤혜원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발달장애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미화 국회의원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주최를 하고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켈리츠 예술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 국장협에서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라는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경기도 강명시 장애청소년 방과후 문화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매년 500여 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전국 25개소에서 80여 개의 수업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국장협에서는 발달장애인만의 독특한 예술적 감수성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기학 교육과정 개발, 예술가의 길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지난해 연구에 이어서 발달장애 아동의 공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경인교육대학교 이희영 교수님,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교육을 위한 비장애인 강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인교육대학교의 이동희 교수님,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 음악인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당국대학교의 이보린 교수님의 연구 발표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현장에서 10년 이상 발달장애 학생에게 바이올린을 지도하고 계신 고수미 선생님의 교육 현장에서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은 한국교원대학교 민경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토론회의 발제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의 고재호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재호 상임이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재호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를 한 15년 정도를 제가 사실 지금 주관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예술 교육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사실 저희 원래 사업의 취지가 우리는 그 아이들을 기초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원포인트 레슨 형태로 그렇게 좀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교육에서 이러한 어떤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친구들이 배출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고민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 사업 계획하고 올해 또 이렇게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금 전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전부 예술 관련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한번 이걸 논의해보고 싶은데 이 지금 향후의 방향성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 학령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음악적이건 미술적이건 예술적 형태의 어떤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학령기 이전에서 조금 배웠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뭐 피아노를 조금 저는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좀 배워서 악보라든지 그다음에 음악적 감수성을 조금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을 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 이런 형태로 장애인을 위한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할 때가 사실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학도 전문예술대학교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체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오늘의 한 발자취를 남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좀 아마 토론을 좀 하실 거고 또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저희가 잘 모르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보람 있는 좀 더 나아가는 형태의 발달장애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은 이런 그 세미나를 하든가 토론보다 보면 이론이 결국 이론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 교수가 되기까지 항상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국회에서 지금 오늘 또 굉장한 것도 주장되려고 합니다. 이론은 이론, 이제는 정책으로 나가서 이 정책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실현되지 않는 한 항상 허무하고 결국은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를 가지고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는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이야기 좀 많이 나와서 정책 대안이 실천이 될 수 있는 입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도화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재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의 필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장애인의 예술 교육을 위해서 또 아마 여기서는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음악과 관련해서 정말 예술인들이 그 장애인들이 정말 자기가 그 소신을 가지고 아주 즐겁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소질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공교육의 현황이 어떠한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발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들을 또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그때그때마다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받기로 하고 궁금한 것은 제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살짝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인교육대학교 이희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특수통합교육학과 이희연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발달장애 학생의 공교육 안에서의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 이 음악교육이 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뭐 한 학기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일반적인 효과적인 접근과 또 최근의 어떤 그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왜 이 공교육에서 발달장애 학생들 예술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음악교육 쪽 예술교육 중에서도 음악교육 위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음악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거는 그냥 PPT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 특히 음악교육이 이제 필요한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제가 교대에 있고 다 일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통합교육에 되게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 수업을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좀 통합이 쉽게 이루어진다 하는 과목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뭐 일반적인 엄청 학업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교과도 아니고 비교적 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게 이루어지기 쉬운 그런 교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비교적 자유롭고 발산적인 해석이나 표현이 가능한 그런 특수성을 지닌 교과목이다라고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비교적 접근이나 활용에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감정 인식이나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과목이라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또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되게 강조를 두는 부분이 사회정서 학습이에요.
SEL이라고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학업 기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이렇게 어울리고 삶의 질도 증진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은 사회성과 뭐 의사소통 기술, 정서적인 역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정서 학습에서 저희가 음악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지, 그럼 이 음악을 듣고 어떤 기분 감정이 들고, 그럼 너의 기분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근데 또 요즘은 워낙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트봇이라는 앱 혹시 써보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자동 음악을 생성해주는 앱인데, 아주 간단히 무슨 이게 검색창 같은 일기창에 감정을 단 한 단어만 써도 돼요. 해피, 행복하다. 오늘 뭐 날도 이렇고 지금 분위기도 이렇고 글루미, 우울하다. 이렇게 하나만 입력하면 그 감정을 표현해주는 음악이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가사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런 사회 정서적인 그런 감정 표현 인식이 좀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애 친구나 이런 발달 장애 친구들의 사회 정서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음악이라는 교과 자체가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감정 인식이나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보통 또 같이 하는 그런 합주, 합창,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서로 상호 협력하는 능력, 상호작용하는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그 어떤 공동체의 가치나 규율을 습득하는 기술, 이런 걸 배우는 데도 되게 좋은 거죠. 내가 이 악기 지금 연주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해야 될 때 내가 맡은 부분에서 소리를 내야 되고, 멈춰야 될 때는 더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 같은 것도 향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대근육, 소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학업기술, 운동기술,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 정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논문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음악 교육이 발달 장애 친구들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 가족들한테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 가족들의 어떤 정서적 지지나 긍정적인 태도 변화에도 좀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학급에서 일반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보완을 해보고 이러는데요. 저희도 이제 교육 쪽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식 개선을 학생들도 듣지만 저희 교수들도 다 듣잖아요. 근데 이런 걸 진행해 보면서 느낀 게, 학생들이 이렇게 뭐 교재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배운 것도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건 제가 한번 저희 학교와 MOU를 맺은 인천의 부평의 해공학교라고 있거든요. 시각장애 특수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단을 운영을 하고 거기 부평 아트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 종강하고 이제 연말에 그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고 정말 장애 학생에 대한,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 교육이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도 되고 학생의 어떤 강점을 발견하는 그런 강점 위주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좀 보기 쉽게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발달도 지원하고 여가나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진로와 연계돼서 나중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도 도와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래서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2021년에 그런 예술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교육이 발달장애 학생의 어떤 발달이나 뭐 삶의 질 증진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 그럼 학교에서는 어떠하냐,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 음악 교육을 실행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니까
먼저 장애랑 음악이랑 이 두 가지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특수학교 음악 담당 교사는 대부분 음악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이 음악적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교과형 지도서나 자료나 이런 게 이 선생님들한테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교육 과정에 쉽게 녹여서 이걸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음악 전담 교사나 이제 음악 강사님이 오시면 이분들의 음악에 대한 전문성은 너무 뛰어나지만 거꾸로 이제 장애 학생의 특성이나 이 학생에 맞는 지도법이나 그런 특수교육에 대한 또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크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음악 활동이 가창이나 좀 기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영역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다양한 음악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장애 학생도 개인차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큰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일일이 개별화 수업을 준비하고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미, 이미숙 이 두 분이 2017년에 특별히 특수학교에서 이제 음악교과를 담당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앞에 내용이랑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제일 크게 이제 드러난 거는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특수교육, 음악 모두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이런 큰 편차를 고려한 개별화된 음악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 선생님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의지에 그냥 맡겨두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현장 선생님들 이해하시겠지만 학생들 지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도 하셔야 되고 또 공문 처리할 거 엄청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만한 충분한 또 시간이 없다는 거를 큰 어려움으로 이제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어려움 보시면 대체로 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그런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낮은 인지 수준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배우는 속도도 일반 친구들보다 느리고 일반화에도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발달장애 학생들이랑 상호작용 보셔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 음악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델링이나 단계별로 새로운 정보를 과제 분석해서 제시하는 거, 다감각적으로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발달장애 친구들 글 못 읽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글자만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뭐 그림 상징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촉감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촉진이나 단서를 제공하는 전략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정말 세세히 말씀드리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뭐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발달장애 학생들 음악 교육할 때 이제 자폐 친구들은 딱 짜여진 그 루틴에서 벗어나면 되게 저항감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딱 구조화해서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세부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누어서 과제 분석을 해서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지시사항을 전달하실 때도 짧고 간결하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친구들 이제 단기 기억에 되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자 교과서 35쪽 펴서 거기 악보 있죠. 그럼 거기 이제 두 번째 마디부터 해볼까요? 하면 두 번째 마디부터 해볼까요? 하면 앞에는 다 이제 벌써 기억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교과서 35쪽 펴세요. 다 핀 거 보고 거기 악보 있죠? 다 확인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은 한 번에 하나씩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고 반복 학습을 통한 완전 학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늘 지적장애나 경계성급 지능에 있는 친구들 지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면 빨리빨리 진도도 나가고 싶고 이 학생들한테 더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제 욕심이 앞서서 막 진도를 빨리 나가면 어딘가에서 허점이 반드시 크게 드러나더라고요. 이 발달 친구
장애 친구들을 지도하실 때는 꼭 100%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나 제 주위의 경험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중에서는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친구들은 시간 개념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20분만 연습해보자 막 이럴 때도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적 타이머, 근데 5분을 설정하면 5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빨간 부분이 점점 없어져요. 이런 다양한 뭐 시각적 지원을 활용하시거나 그림 상징 있는 악보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AAC 그림 상징이랑 요즘 그 친구들 핑크퐁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핑크퐁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음원을 활용해서 이런 발달장애 친구들한테 음악, 그러니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노래를 지도를 하는 그런 자료 영상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데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예술 교육에 있어서 이게 공교육에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담과 물리적인 부담을 감소하는 거죠. 이 발달장애 친구들은 일반 친구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 외에도 재활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이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호자분들도 이 친구들 그런데 데리고 다니시는 어떤 이동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인 부담, 사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공교육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지역 간이 사실은 예술 격차가 되게 편차가 커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원하면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협회나 센터도 있지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예술 교육에 대한 지역 간의 그런 큰 편차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술 분야에서 좀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발달장애 친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기 교육을 할수록 사실은 이 친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예후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 조기에 예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런 예술에서 좀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학교 안에서 이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때 발달장애 친구들의 개별화 교육 계획 프로그램 있잖아요. IP와 연계된 교육과정과 연계된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과목 간, 그러니까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진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교육하면 보통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만을 이야기하지만 일반 교육 쪽에서 통합교육 그러면 뭐 주제별 학습을 통한 교과 간의 통합교육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과 간 연계를 통한 통합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물리적, 교수적, 사회적 통합도 촉진할 수가 있고요. 진로 교육이랑 연계해서 학교 안에서 이런 예술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고용이랑도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이 친구들이 받다 안 받다 할 수 있지만 공교육이라는 건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쭉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공교육 안에서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은 제가 벌써 예상한 시간보다 좀 넘겨서요. 말이 너무 빨라지는데 양해해 주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요 국장협에서도 작년 연구 과제로 이런 거 개발하신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도 막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 보고서 교육청에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이미 돼 있는데도 그런 거 잘 몰라서 못 쓰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 지도교사 양성, 그래서 이게 음악이랑 특수교육 모두의 전문성을 갖춘 이런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대학교에 무슨 이렇게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프로그램으로라도 개설이 돼서 양성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동희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보조공학이나 테크놀로지가 요즘 워낙 발달해가지고 발달장애 친구들도 접근할 수 있는 예술교육 활동이 정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미국의 버클리 음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서는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아이패드를 활용한 앙상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접근 가능한 예술교육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터치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악기 연주에 참여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음성 출력이 되는 의사소통 기기랑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사실 재정적인 지원이 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도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술교육 특화된 어떤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장애 학생들도 뭐 예고나 뭐 예중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대는 이제 직업계열 특화 특수학교가 지금 설립 중이고, 부산대에서 예술계열 특화 특수학교를 설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교원대는 체육계열 특화 특수학교.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발달장애 친구들의 예술 교육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 발달장애 친구들의 예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시는 분들의 어떤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장애 그러면 정말 이 친구가 가진 특성 중에 너무 한 일부분일 뿐인데 그 특성에만 이렇게 저희가 좀 중점을 두어서 이 친구가 가진 장점은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친구가 있더라도 사실은 장애를 가진 영재와 발굴이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일단 장애면 이 아이가 가진 영재성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 인식 개선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근성, 요즘 뭐 워낙 IT 이런 거 발달하니까 정보 접근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런 발달 장애 친구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 이런 관심도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교수님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예술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또 공교육 내에서 발달장애 학생 예술교육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교육 하면은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특수교육 또 예술교육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는 뭐가 먼저냐, 특수교육이 먼저냐, 또 아니면은 재미있는 애들한테는 또 예술교육이 먼저냐, 그 기능이 먼저냐, 그 진로죠. 아니면 또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이 먼저냐. 여기서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혼한 구조로 좀 갔으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을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되는 아이들은 좀 어느 정도고 재능이 있다는 아이들은 좀 이원화된 그 예술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좀 이제 예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키워줄 수 있는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국장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그걸 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좀 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죠. 태국 예산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한국교영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2018년도에 개교를 지금 목표로인가? 2028년도 지금 이제 장애인 체육인 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그걸 지금 예정으로 장애인 체육고등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음악도 문체부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예술학교도 만들 수 있지 않냐. 부산대에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재능 있는 학생들이 발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화화가 될 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때, 그게 바로 문화의 교육이죠. 자, 그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나머지는 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종합토론 때 또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 교육을 위한 비장애인 강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경인교육대학교 이동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이동입니다. 네, 15분을 네, 아빠는. 네, 저는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 교육을 위한 비장애인 강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핸드아웃에는 그냥 글줄로 되어 있는데요.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가 PPT로 다시 만들어 왔어요. 요거를 봐주시면 되고, 내용은 그 줄글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머릿말에 있는 내용은 방금 이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발달장애 아동들을 직업 음악인으로 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음악 교육을 시켰을 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체계적 교육 시 직업 음악인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것 또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협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1차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사 선생님들과 연담을 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장애인 강사들이 처음에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르칠 때 그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비장애인 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고, 강사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격 과정의 운영이 필요함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넘기는 게 조금 어색하네요. 현 상황 진단인데요. 비장애인 강사들을 훈련하여 발달장애 아동을 직업 음악인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은 국장협이 유일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소속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협의 그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의 비전, 기획 의도, 중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예술 교육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되었던 IEP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체계적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이것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두고, 버틸 경우에 그리고 익숙해질 경우에는 계속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음악 전공자들이 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마주했을 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라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강사와 학부모 대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강사의 지도 방향과 충돌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아동의 학습 효과 감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 대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도 신장을 위한 강사 대상의 전문 교육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강사의 전문 교육과 연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비장애인 강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장형 소속 대부분의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초기 상호작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첫 번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두 번째 상호작용의 기술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라포 형성이 어려웠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연구에서 애기 모형과 IEP를 활용해서 체계도 접근법을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상장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 비장애인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인 경기교육대학교와 연결해서 안으로 재원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면밀히 이해한 효과적인 음악 교육 진행이 가능한 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음악적 잠재력에 대한 개별적인 극대화, 그리고 정서적 안정 및 사회화 도구, 그리고 직업 음악인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공인된 발달장애 아동 음악교육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고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음악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작년부터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학원이 있는데요. 대학원에 한국문화예술교육 전공이라고 제가 올해 만든 전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전공과 특수교육, 이현 교수님께서 속해 있는 특수교육 전공이 연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일단 드려보고 이것이 뭐 저희 학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고 하나의 안으로서 보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했을 때 효과로는 첫 번째,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할 경우 해당 전공으로 입학하여 학위과정까지 동시에 취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련 경력의 확장, 그리고 대내적으로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지역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께서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공인받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저희 학교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소개고요. 그냥 자세한 내용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학위과정도 있지만 학위과정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이 마이크로 디그리만 신청해서도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졸업이 되게 될 경우에 그 이수자의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고 그다음 재학생일 경우에는 졸업 시 학위기에 마이크로 디그리로 이것을 수료했다라는 그런 명문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기는 게 좀 어렵네요. 오늘 전체 화면으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 화면 모드인데 네, 안 되네요.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자격증을 개설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목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자격을 민간 자격이 아니라 국가 자격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와 가장 유사한 자격이 문화예술 교육사죠. 문화예술 교육사 같은 경우는 현재 5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자격으로 이것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5과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서 5가지 과목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은 실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과목이고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수교육 일반과 관련된 2과목, 그리고 특수음악 교육과 관련된 2과목, 마지막으로 실습 1과목까지 추가해서 5과목으로 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특수아동교육의 동향과 쟁점이라는 과목인데요. 이것은 특수교원 자격증 취득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아동교육의 전반에 대한 광의적 이해뿐만 아니라 최근 동향 그리고 쟁점 검토, 다각적 논의를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자폐성 장애아 교육과 지적 장애아 교육인데 이것은 별도의 과목인데 이것을 통합할지 하나만 들을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과목 또한 특수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 필수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음악교육론인데요. 특수음악교육론은 아직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제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정책영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이 과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장애 학생의 음악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론을 수업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인데요. 이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 전공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장애의 정의와 종류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 또한 작년에 개발했던 IP와 관련하여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유와 실습인데요. 이것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P를 적용했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과목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특수학교 또는 시설로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으로 개설을 안을 마련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제도 연계의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 선생님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매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장애예술가협회에서 2021년에 장애인 음악교육사라는 자격 과정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치를 해놨지만 아직 실시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자격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개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장애인 음악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된 세부 사항으로 등록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격 취득 과목, 그리고 1급과 2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격증 발급 대상, 학사학위 명시 등에 대한 추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1번인데요. 수년간 활동했던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자격증 부여 논의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를 처음 만들 때도 그 전에 이미 활동하셨던 학교 예술 강사분들께 일정한 특별 심사 등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활동 기간, 특정 내용 심사 또는 일정 시간 재교육 이수 등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과목으로의 확대 시행인데요. 지금 음악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 문화예술 교육사는 총 10가지의 과목이 있듯이 미술, 무용, 국악, 사진 등 발달장애 아동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또한 국장협에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와 연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자격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근거 법령의 마련인데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교육지원법, 그리고 장애인음악교육사 운영 세부규칙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게 저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범학교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그런 자격 과정이 되려면 이 교육 과목명에 대해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과목명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자격증의 체계적 운영 및 홍보 필요입니다. 명확한 취득 기준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내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국가 자격으로 확대할 경우에 취득 기관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및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기관과 자격 취득자와의 연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며칠 만입니다. 15분이 아직 안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며칠 만에 마칩니다. 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및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직업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에서 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5과목, 네, 감사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 전공자가 음악교육을 모르는 또는 음악교육 전공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이 내용으로 일정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운영은 강사, 아동, 학부모, 운영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발표하여 송구합니다.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적은 이렇게 이동희 교수님을 이렇게 연구원으로 해서 이런 그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참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장애 교사들 훈련시켜서 장애 학생들 훈련시키느냐, 또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음악교육을 배워서 어느 정도 또 그런 사람도 양육하고, 그리고 또 예술인들, 기능인들을 또 특수교육에 대한 또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배워서 또 기능적으로 하면서 또 특수교육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접근하는 방법, IP라고 했죠. 그 IP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설리번 선수 있잖아요. 설리번. 그 헬렌 켈러. 20년, 25년인가요? 45세까지 20세치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맞춤형이죠. 그 학생에 맞게 해서 그 정말 방황하는 그 헬렌 켈러를 갖다가 정말 인권 운동자, 교육자, 뭐 시인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설리번 선생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미라클 워크라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거 뭐 보시면 그건 진짜 감동이에요. 그게 맞춤형 그 IP의 전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 맞춤형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다. 예, 그 자격증 제도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정말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발달장애 학생 음악 입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강북대학교 이보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보린입니다. 저는 발달장애 학생 음악 입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약간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국장위업에서 정기 연주회 오케스트라 공연에 초대를 받았어요. 관객으로. 그래서 2달 전 맞나요? 네. 그래서 공연을 참석을 했는데 제 딸을 데리고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정말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있는 그런 관객들이 가족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의 상동행동 있잖아요. 좀 이렇게 노출행동 같은 거,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할 때 킥킥거리면서 웃으시는 어른들이, 애들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고선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딸도 혹시 웃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딸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하연아 어땠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딸이 엄마 좀 이상했어 라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정말 감동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그래서 얘가 제가 그렇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았고 특별한 아이도 아니고 똑똑한 아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그런데 제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중복장애인들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무대 위에 연주자로만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저한테 감동을 줬던 게 뭐냐면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다시. 그 아이들을 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음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음악교육 교수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키려고 해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을 가르쳤는가라는 어떤 시선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조차도 오염됐기 때문에 제 아이가 이상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든 부모님들이든 또는 지인들이든 선생님이든 뭔가 그냥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서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민경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여러 트랙으로 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맥락으로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천착하다 또는 피상적으로 다루다 여러 층위로 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천착하다는 말의 뜻은 뚫고 또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전문 연주자들이 연습하는 행위 자체가 천착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 2마디 가지고도 악보 있는 2마디 가지고 하루 종일을 연습할 때도 있잖아요. 음악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천착하는 건데 그런 행위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겠고 또는 피상적으로 또 학생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잣대만으로 예술교육을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발달장애 연주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비장애인과 같은 목적과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면적 접근으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은 일과양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목적해야 될 것은 전문적 연주자로 키우는 어떤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체험.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인데요. 자기결정성 측면에서의 제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들한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술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사회성 습득 이런 것들을 목적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논의를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시면은 이제 줄글로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말에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확실하게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을 우리가 또 올해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그게 완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딱 손에 들어갈 수 있게까지 합리적이고 또 실효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핸드아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악교육을 통해 심리적 체험과 자기 결정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연주자 육성 모델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약간의 가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안을 제시를 드렸고요. 개별화 교육계획을 기반으로 IEP라고 하죠. 오늘 모든 발제자들께서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IEP가 발달장애 학생한테는 발달장애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음악 입문 프로그램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가? 네, 해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2022 개정 예술과에서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 아시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어떤 텀을 가지고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먼저 개정이 되고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도 같은 시기에 또 그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지 사교육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뭔가 다 완전히 뭐 싱크로를 100%는 당연히 할 수 없죠. 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이 적당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지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문서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이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다음에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심리적 예술교육의 이론적 토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서 오늘 같이 볼 건데 이거 흔히죠, 여러분. 이 혹시 아까 전에 찾아놓은 거를 제가 어떻게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이걸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원고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원고에는 없고 여기를 같이 화면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들 초중고에서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할 때 이런 지침,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는 국가 수준 헌법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내놓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작죠, 여러분. 심각하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확대하는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좀 보이실까요? 확대했더니 위에가 잘리는 느낌이 있네요. 또 네, 그렇지만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글자를 보시면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이렇게 5개가 보이죠. 키워드가. 그것이 공교육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길러야 될, 함양해야 될 핵심 역량입니다. 저것들을 예술교육을 통해서, 음악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표현, 창작, 감상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영역이에요. 영역, 활동 영역, 표현 영역, 창작 영역, 감상 영역. 우리 비장애인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연주, 창작, 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표현, 창작, 감상으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많이 없죠. 여기서 지체할 수 있는 괜찮을까요? 네, 제일 높으신 분께서 허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표현 영역 내용 체계표예요. 보면은 좀 작지만 봐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이 근데 뭐 사실상 학교급별로 많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누기는 하니까. 그래서 3, 4학년,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는 통째로, 고등학교는 통째로. 자, 범주가 또 되어 있는데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라는 3개의 범주 안에서 지식이해는 이론적인 내용들, 음악 이론적인 내용들, 과정기능은 실제 액팅하는 거, 내가 액티비티, 어떤 활동들을 자기가 실제 수행하는 것, 그리고 가치태도는 마음가짐과 무슨 느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서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3, 4학년 수준에서는 요걸 해야 돼요. 5, 6학년 수준에서는 요걸 해야 돼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제일 높으신 분께서 잠깐 앞에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하더라도 그 사교육을 하더라도 본교육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이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했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검색이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기본예술교육과정에서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면 모든 교과별로 짜르륵 다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진짜. 이거 도와주시겠어요? 좀 느린 건가요? 네. 전체 화면. 잠시만요. 네, 여기 자기결정성 이론 제가 아까 전에 깊이 얘기 나누고 싶다고 했던 내용인데요. 라이언과 대시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에요. 첫 번째 자율성은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것,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방향과 활동을 뭐라고 써있죠?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나 어딘가에 나는 뛰어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관계성은 뭐 말에서 입이 다 나와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죠. 누군가와 내가 다른 타인과 나와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질 때 자기가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해서 예술 수업을 수행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리고 심리적 예술 교육도 중요하다. 발달장애 학습자들이 이건 정말 아름다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술의 본질은 사실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발현될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례로서 맥스 잉그린과 듀이 등에 대해서 책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아직 결론을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그 본론은 발달장애 학습 음악 인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퍼스트 안으로서 짜놓은 것은 이제 제가 저 혼자 짜서는 안 되고 이제 모두의 논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6모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6개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악적 기초 탐구, 그 다음에 피아노 기초 훈련, 그리고 악기 선택과 적응. 자기가 바이올린을 할지 아니면 피아노를 계속 할지 첼로를 할지 이제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심화 및 창작 활동, 협력과 앙상블 경험, 마지막에 성과 발표와 피드백.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 순서는 학습자의 상태나 어떤 교육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단계가 앞으로 갈 수 있거나 뭐 뒤로 스킵이 될 수 있거나 그것은 자유롭다라는 것을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리는 그 앞에다가 써놨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 모듈의 주요 사항을 발표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발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없으면은 사실 사회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뭐 책도 못 읽고 신문도 못 읽고 인터넷 서칭도 안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보를 읽는 능력, 음악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능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도 때로는 괜찮지만 기초 문해력, 음악적 문해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 그 복장력 높으신 분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나온 내용인데요. 모든 악기의 왕은 기본은 피아노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마스터할 수 있고 음악적인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논의 끝에 피아노 학습부터 시작하는 모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내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피아노라고 해서 피아노만 막 가르치고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 기술만 막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 연주를 둘러싼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창작이라든지 감상이라든지 가창이라든지 음악 내 여러 가지 활동이 있거든요. 가기창감,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고루고루 넣었을 때 전체적인 음악적 능력이 신장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연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주를 잘 했는데 요거를 듣고 너가 한번 이 작곡가한테 멜로디로 선물을 한번 해봐 줄래? 작곡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베토벤 아저씨한테 너도 한번 선물해줘봐. 너가 이렇게 멋진 음악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들을 유도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영역을 경험하면은 그 학생의 음악적인 발전이 더욱더 커진다, 극대화된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심화 과정으로 이행이 돼야 되겠죠. 그냥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머물지 않겠고요. 그거는 많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5번째 단계에 넣었는데 협주 경험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욱더 관계성이 증진이 되겠죠.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스트라 단원 안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무대 매너, 에티켓 이번에 10월달에 갔었을 때 정말 멋지게 잘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음악적 의식, 제가 연주를 음악적 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발표회에 정기 연주회 같은 음악적 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듈은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IEP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많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연한 교재, 전문교육 프로그램 모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예술단체에 실질적이며 공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협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 예술이 더욱더 한국 내에서 원활해지고 그것이 나아가서 한국 밖을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뭔가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중심축 누가 맡아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그러니까 국장협의 어떤 그 공적인 권한 부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적인 지원, 교감사 연수 확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유관기관 부처별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거버넌스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지 한 부처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연구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굉장히 훌륭하신 그 전문가를 연구하신 국장님이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저희 이보림 교수님은 탁구를 이제 피아노를 또 전공하셨고 박사학위로는 음악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믿는 피아노만큼 제일 믿는 교수고 음악교육과 전문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이러한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고 설계 원리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재도 만들어지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시각 큰 피아노 그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했지만 그것도 과감하게 그리고 작은 시각장애인 교회로 옮겨서 한 20여 명 되는데 거기서 봉사하시고 반주하시고 뭘 그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미화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원래는 그 장애인 교육을 하더라도 장애인들과 실제 그 접촉이 안 되면 사실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공감 능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라고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이라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설계 원리에서부터 프로그램 모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모듈 템플릿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인가요? 발달장애 학생 예술교육 현장 사례와 예술교육의 효과 이 내용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국협학교 교수님 강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시니까 또 얻는 게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장애문화그룹을 부평문화학교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바이올린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 고소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 문화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오게 되었는데요. 국장역의 다른 문화학교에서 이제 지도하고 계셨던 선생님이 저의 예술고등학교 후배였고요. 부평학교에서 바이올린 강사를 구한다는 그런 소개를 해주어서 저는 이미 좀 소개받기 이전에 발달장애 학생 연주자와 함께 연주회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거리낌 없이 그 제안을 바로 수락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수업이 올해로 이렇게 12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 작년 2023년도에는 이제 국장역에서 진행했던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비학교육과정 개발, 예술가의 길 이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의 치료 사례를 자료집에 실기도 했습니다. 처음 2013년도에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요. 꾸준히 한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기회도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제가 가지게 된 생각들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제가 발표하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현장에서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이나 음악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아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연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읽다시피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르친 발달장애 학생들 중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배운 학생들도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그만두지 않고 배운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평소에도 약간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고 둔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 하고 뭔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악기를 배우기에는 조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악기를 꾸준하게 배운 그 학생들이 지금은 힘을 빼고 연주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부분은 장애로 인한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발달장애 학생들은 연주 기량이 절대 늘지 않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간단한 연주곡들을 1년 내내 연습해서 겨우겨우 연주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바이올린 협주곡도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오케스트라에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발달장애 학생의 연주 기량은 처음 배울 때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꾸준함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 꾸준함엔 사실 이 말 안에는 저와 많은 그 학생들의 치열한 싸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고요하고 진득한 그런 꾸준함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같은 실수를 하고 저는 계속 꾸준히 같은 지적을 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제게 배운 학생들 중에서는 제게 아직도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한 명이 여기 와 있는데요. 네. 그 학생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이 학생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제대로 서 있기도 되게 힘들어 보이고 말을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인데요. 지금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빠른 템포로 하는 것이 힘들었던 학생이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 있기도 힘들었던 학생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약간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에게 되묻기까지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심지어 현재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음악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이 학생이 발전할 기미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꾸준히 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을 처음 가르쳤을 때는 그 몰랐던 결과가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아직 모르는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저에게도 이제 시행착오가 되고 저의 신념을 붙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바이올린으로 어떤 직업과 연결시킬 생각이 없는 학생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악기를 배울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저의 말들을 전부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님의 태도 혹은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들이 오히려 그만두게 하거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계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꾸준히 배우는 학생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묵묵하게 저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낼 때에도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임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학생과 저의 싸움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배울 수 있었고 그만큼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끼어드는 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의 경우에는 지적을 받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악기를 배울 때는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지적하는 것 그 자체를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학생이 있다 보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학생들을 스스로 하게 두지 않고 그 약간 학생들을 조급하게 닥달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 그 학생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은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또 학부모님은 그 조급하게 닥달했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그만둔 학생들 중에서 제일 부족함 때문에 그만둔 학생이 없었느냐 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발달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몰이해와 장애로서 극복하기 힘든 부분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학생들을 몰아붙이기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그
저한테 배우기 이전에 그냥 선생님의 연주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식으로 연주를 배웠던 학생이 있었는데, 결국엔 저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음계를 읽는 거를 제가 끝까지 시도를 하였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놔두고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제 새로 바이올린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는 이 부분을 구별하려고 많은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저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러 온 그런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꾸준히 이 일을 해오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점들과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 학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 스펙트럼이 다르고, 그 장애 자체를 완벽하게 치료하고 극복하기는 힘들지만 악기를 꾸준히 배운다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함으로써 약간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임으로써 뭔가 이 학생이 처음보다는 이런 소근육들이 발달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단체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사회성도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도를 하기만 한다면 전문가의 수준까지도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비장애인보다는 길 수는 있지만 그만큼까지 실력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비장애 학생들은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학생들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몰고 혹독한 훈련을 하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은 그 반대로 발달장애를 가진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 안고 천천히 시간을 오래 가지고 끌어올려 주었을 때 비로소 빛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장애인들도 배우기 어려워하는 그런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그런 행위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통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작품을 보거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교감과 소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음악가나 미술가로서 직업을 가지면 다른 직업보다 더 의미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꾸준히 악기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도 악기를 배울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도 그만한 여건이 있어야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달장애 학생들이 악기를 그만두게 되는 계기를 이야기할 때 그 여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건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악기를 구입하고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수업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학생들과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원이나 학교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능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그 여건이라는 것은 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꾸준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서 그 배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렇게 저에게 나중에 온 학생의 경우에 기본기가 좀 많이 틀어져 있어서 손 쓰기가 힘든 상태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의 후배 강사가 있고 그 후배 강사에게 딱 한마디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꾸준히 가르치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꾸준히 가르치기만 한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제가 이제 확신 있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꾸준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문화학교를 운영해주고 유지해준 국제장애 문화교류협회에도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